팬과 모터가 7.5%로 줄어요. 펌프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40% 가까이 하는 것들이 한 10% 가까이 4분의 1로 줄죠. 동력이. 이것만 줄여도 어딥니까?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긍정적이죠. 이런 열이 줄어듦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컨벡션 타입, 대류 타입에 비해서 복사로 가면 열어는 60% 남짓만 계획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냉방 부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공급해주지 않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에 드는 돈이 많습니다. 사실 좀 올라가요.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전체 국가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될 수 있다면 국가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줘야겠죠. 국가 기간 산업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유럽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거를 정책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수준 어디냐? 여론, 펌프, 기계실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을 낮추면 지원해주는, 꼭 써라 아니면 지원해주는 이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과 태양광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을 생산하는 쪽, 보내주는 쪽 정도까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열을 사용하는 쪽이거든요. 열을 사용하는 쪽에는 아직까지 관심이 안 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유럽은 그러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을 높이고 잘 쓸 수 있구나. 이것이 고민이 되면 복사냉난방의 지원금이 고민됩니다. 국토부에서 고민 안 할까요? 고민합니다. 2년 전입니다. 이미 그 스마트 시티하고 에너지 로드맵을 하는 곳에서 국토부에서 이미 회의가 나왔습니다. 유럽 사례를 보니까 복사냉난방 이게 굉장히 에너지 정책 스마트 시티에 긍정적인데 우리나라는 핵심 기업이 한 군데가 없다. 한 군데 기업 때문에 복사냉난방을 지원 정책을 쓴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있다. 거기까지 하는데 더 힘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인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좀 더 생겨지고 마켓 쉐어를 형성하면 분명히 2025년이 전 건축물들이 제로 에너지화 된다고 하는데 그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복사냉난방을 넣어라.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이면 여론을 어떻게 써라. 어떤 거 신재 예산을 몇 % 써라.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공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일정 규모 이상은 얼마 써라 라고 할까? 아니면 지금 현재 친환경 건축물 국내에서 그 시뮬레이션 하는 게 에코2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쓰는 에코2. 그 프로그램에 아직 복사냉난방이 항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다른 것들은 보면 펌프, 팬 뭘 썼다, 신재생 뭐 썼다 딱딱 하면 에너지가 얼마큼 절감된다 탁탁 나와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잡고 탁 나오는데 복사냉난방이 메뉴에 없어요. 일단 복사냉난방을 쓰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스템을 썼다라고 가점을 못 받아 지금 현재. 그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가 친환경 컨설팅, 에너지 관리공단 하고 있는 네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랑 계속 매년 에너지 로드맵에서 에너지 관리공단이 내고 있어요. 2019년도 판에 보면 앞으로의 제로에너지 빌딩은 복사냉난방과 제습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실었어요. 이제 계속 그게 디벨롭이 될 수 있도록 에코에너다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그림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요것만으로도 할 얘기가 많아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체 국가 에너지 로드맵에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에너지 실내 설정 온도가 더 다릅니다. 실제로 25도 정도 설정을 해놓으면 쾌적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대류로 보면 한 24도, 그다음에 복사로 보면 한 26도 이 정도 돼야 쾌적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복사는 26도고? 그다음에 여긴 좀 거꾸로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대류로 26도 한 거, 26도로 했을 때의 기류가 그거가 복사 때는 24도로 한 것과 같은 그 열적 쾌적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대류가 제어는 복사가 역으로 26도만 만들어 놓고 이런 효과 때문에 대류는 24도로 설정을 해야 쾌적하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바꿔서 이 숫자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이런 거예요. PMV라고 사람의 실내 쾌적도의 인자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본 거죠. 뭐냐면 사람들에게 추우면 이쪽으로 표현하세요. 얼마큼 추운지. 더우면 이쪽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실내 온도, 실내 습도, 이건 레디언트 온도, 평균 복사 온도입니다. 습도, 그다음에 에어 기류 속도, 얼마큼 움직이냐, 옷을 얼마큼 입었냐. 이게 일반적으로 실내에 있는 사람들의 쾌적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다 이거죠. 그랬을 때 대륙이야 24도에 50%일 때가 가장 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춥지도 않고 여름철에 추우면 안 되니까 덥지도 않고 적당하다가 24도예요. 50%. 근데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 계획 기준이 몇 도에 몇 퍼센트로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 계획 기준이 실내 온도 기준 일반적인 보편적인. 여러분들이 주로 다니시는 설계사무소에서 부하 계산할 때요. 실내 온도 26도에 습도 55%로 설계합니다. 그럼 어때요? 쾌적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24도에 50%가 적당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원해요. 이게 아니라 적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어때요? 26도에 55%로 하면 어때요? 좀 덥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했죠. 26대 55%는 쾌적 조건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계획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복사로 하면요, 가장 적당하다고 표현했을 때가 어디냐? 26도 그리고 50%. 이때가 가장 적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습도 조건에서 대류는 24도, 복사는 26도일 때 사람들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같은 쾌적감을 느낀다. 온도를 에너지 관리 공간에서 찾아보시면요, 온도를 1도 높게 설정해서 냉방을 하면 10% 정도의 에너지가 절약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겨울철에는 1도 낮게 운영을 하면 7에서 8% 정도의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는 2도 높게 운영할 수 있죠. 그럼 20% 냉방 비용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실내 설정 온도에 따라서 1도에 10%씩 10%네요. 2도면 최대 20%까지. 아니 우리는 1도만 높여서 하면 훨씬 더 공기를 할 때보다 쾌적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쾌적함에도 불구하고 10%의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 장비의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는 건요.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게 될 텐데 일반적인 또 여러분들이 그 설계사무소 가면 냉수 온도를 몇 도로 설계하냐면요. 냉동기에서 7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도. 많이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복사의 난방 어떻습니까? 15도가 나옵니다. 이거 일반 공조는 7도로 들어가서 12도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저희는 돌아가는 온도보다도 더 높아도 돼요. 15도만 있으면 냉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역으로 난방 때는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시면 보일러가 처음에 딱 출고될 때 몇 도로 세팅되면 80도로 세팅이 돼 있어요. 최저로 낮출 수 있는 게 한 50도, 어떤 건 한 45도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80도로 물을 데피는 것과 40도로 물을 데피는 것과 데피는 열량의 양은 똑같아요. 파워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비가 80도짜리 물을 데피고자 하는 능력과 효율과 40도짜리 물을 데피고자 하는 능력의 효율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난방을 하려면 어차피 델타T는 똑같잖아요. 델타T 10도 씁니다. 80도에서 물을 공급했다가 델타T 10도 거쳐서 70도로 올라가요. 40도 물 만들었다가 10도에서 30도로 올라가면 몇 킬로칼로리 써서 몇 와트 써서 하면 양은 똑같아요. 근데 효율과 파워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방할 때 40도 써요. 냉방할 때 15도 써요. 일반 공조는 냉방할 때 7도 써요. 난방할 때 80도 써요. 최소 70도, 60도 써야겠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훨씬 더 장비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고요. 필요한 공간만은 이건 대공간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대공간 많이 얘기했잖아요. 공기는 그 공간을 다 채워야 됩니다. 노즐로 불어가죠. 저희는 어때요? 바닥에서 필요한 공간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훨씬 적게. 심지어는 복사 냉난방 할 때는요. 나머지 공간은 부하 계산도 안 해요. 내가 냉난방 하는 데만 그냥 부하 계산 하는 겁니다. 공기는 어때요? 전체 부하 계산 다 해서 뺏기니까. 그것만 하나요? 아까 부유한다고 그랬죠?
부유하는 효과까지, 연돌 효과까지 하려면 일반 부화기선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를 때려 넣습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근데 저희는 거주 공간만 딱 하기 때문에 부하 계산 차이부터 차이가 나요. 왜 친환경이랑 에코프렌들이냐? 지열 예를 들겠습니다. 걔네들이 7도짜리 물을 만드는 데는 뭐 히트펌프가 움직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히트펌프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응축부에, 이 콘덴서부에는 그 열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 대부분 45도에서 50도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그걸 가지고 45도짜리 물 가지고 공조기는 집어넣으면 코일에서 약 30도 초반에 바람이 나야 되거든요. 30도 내외가. 45도 가지고 30도 바람을 내려면 열변가 이따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적어도 60도짜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40도 물 주면 여기다 흘려가지고 난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를 썼을 때 지열을 썼는데 골치 아파요. 냉수 쓴다는데 온수 만들어 어디다 쓰지? 그동안 어떻게 써왔냐면 온수 만들어가지고 전기코일 꽂아서 다시 승원해서 그래가지고 바닥 난방에 썼어요. 40도 가지고 난방한다 그러면 다들 속 터져 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한 서너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속 터져요. 우리 70도 80도 물 가지고 해가 1시간 있으면 온도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40도 가지고 그러면 서너 시간 기다려야 온도가 올라오니까 난방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코 그러니까 그 지열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그 여름 우리 주세요. 우리 주세요. 그러면은 그 용도가 확 정해지기 때문에 대공간에서 요즘에 그 계획되는 그런 대공간이 들어가는 건축물들은 의뢰 신재생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열이 있어요. 지열 주세요. 한 가지 방법. 혹은 공조기가 7도 갔다가 12도 돌아오잖아요. 그 냉동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냉동기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먼저 흘려주세요. 그러면 별도로 우리 때문에 열원을 계획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디테일한 스킬들은 다음에 이건 우리 수배관 교육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공기 인치로 해서 그런데 250배 500짜리 덕트가 500에 250 정도 덕트가 전달하는 열량이 1인치 25mm 요만한 거. 그래서 그런 이게 반송동력의 차이를 열 반송동력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건축적인 효율성인데요. 아무래도 냉난방 자재와 건축 자재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 공간적인 활용성이 높다. 이런 기기들의 노출이 적다. 판매 시설들은 천장 속 공간이요. 한 1,500에서 1,600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바람을 적게는 30%, 많게는 뭐 40~50%까지 줄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올리거나 그래서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그냥 천장고는 놔두고 층고를 낮춰서 건축비를 줄이거나 그럴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내에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지열을 통해서 냉수를 만들어 가지고 복사 냉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덥지 않고 괜찮을 때는 히트펌프 안 돌려요. 전기만 있으면 히트펌프 안 돌리고요. 이렇게 열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냉방 돼요. 펌프 동력만으로 지하수가 퍼서 냉방된다니까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시스템이냐? 아니에요. 국내 풀무원도 쓰고요. 저기도 씁니다. 그 교육과학원도 쓰고요. 실제 적용해서 쓰는 시스템이에요. 그 풀무원은 패시브 주택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써요. 평상시에 이렇게 쓰다가 사람이 많거나 너무 부하가 많으면 가끔 히트펌프 돌려요. 다른 건물들은 히트펌프 쓰다가 부분 부하 시 이렇게 돌리는데 에너지 절약적인 패시브 주택에 이런 데는 평상시에 지하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에코프렌들이다. 이건 이제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이건 엔지니어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복사 냉난방을 적용하면 현열 부하를 감당하게 됩니다. 현열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온도 부하예요. 온도. 잠열 우리 수배관 때 배웠어요. 스팀할 때 배웠어요. 이건 잠열은 뭐냐면 상이 변할 때의 열이에요. 뭐냐면 얼음이 물로 변할 때, 물이 증기로 변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하 계산에서 얘기하는 거는 얼음이 물로 변할 때가 아니라 물이 증기로 변할 때. 만약 여기 안에 있는 습기, 사람에서 나오는 땀 이런 것들에 대한 열을
숨은 잠열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냉방의 전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복사의 난방은 잠열을 우리가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잠이라는 건 뭐예요? 습기니까. 습기를 가져간다는 뭐예요? 물방울로 만든다는 거죠. 또 뭐예요? 벽면이나 천장에서 물방울을 만든다는 거죠. 결로 생기니까 사고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 온도 부하만 감당을 해요. 그러면 습기 부하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공조기를 선정할 때는 기존의 현열 부하에서 저희 현열 부하, 복사 패널이 감당하는 현열 부하를 뺀 부하만 가져가고요. 잠열 부하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설계사무소 하면 그런 부하계산서에 그게 나와요. 이런 게 나와요. RSH, 룸의 현열 부하 비율입니다. 센서빌리티 히트의 팩터예요. 룸에 0.663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전체 부하 대비. 이거 더했죠? 원래는 전체 부하가 이만큼이면 요만큼이니까 55,000에 이거는 한 80% 됩니다. 근데 왜 어때요? 이거 다 더하면은 약 한 4만 되는 게 3만이니까 한 60%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거예요. 현열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현열비가 떨어지면 뭐예요? 잠열의 비중이 높아져요. 습기 비중이 높아졌다. 흔히 요게 0.75 이하로 떨어지면 일반 에어컨이랑 일반 공조기로 제대로 습기 제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장에 가셔서 설계사무소에 가셔서 부하계산서를 이렇게 볼 기회가 있잖아요. 0.75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습도를 포기해야 돼요. 습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춥게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동남아에 가시면 잠바 입고 에어컨 킵니다. 동남아 우리보다 잘 삽니까? 아니에요. 왜 잠바를 입고 반팔 입고